문장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뒤흔든 이름을 모르는 번호로 먼저 듣게 되더라고요. 진이. 한 글자 짧은 그 애칭이요. 그걸 듣는 순간 지은호가 컵을 놓치고 말았는데요. 뜨거운 나태가 손등을 훑고 지나가도 통증보다 먼저 올라온 건 공포였답니다. 그 이름은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 세상을 떠난 줄만 알았던 아버지만이 불렀던 호칭이었거든요. 그날 오전까지만 해도 특별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카페 오픈 준비하고 단골이 좋아하는 시나몬 파우더를 살짝 뿌려드리고 점심 전 피크타임을 넘기고 나면 어제 못 본 메시지 몇 개 확인하고요. 그런데 배송함에 수령 확인, 도장이 찍힌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송장엔 발신인이 없고 안에는 오래된 사진 5장과 짤막한 쪽지, 그리고 USB가 1개 들어 있었는데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후 3시, 잠깐만 나와 줄래? 내가 잃어버린 이름을 돌려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장난이라고 넘기기엔 사진들이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젊은 남자의 웃는 얼굴, 그 옆에 머리 길고 눈매가 닮은 여인, 그리고 아기였던 지은호. 사진 뒤엔 날짜와 장소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무엇보다 남자의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지은호가 기억하는 아버지보다 훨씬 밝아서 가슴이 덜컥했거든요. 3시가 되기 전 테이블 담당을 동료에게 잠깐 부탁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골목 모퉁이 오래된 간판 아래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억눌러 둔 표정. 그러나 눈빛만은 흔들리고 있던 사람.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은호야. 그 목소리 어쩐지 나칡다고 느꼈는데요. 바로 다음 문장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내 엄마야. 그 한마디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숨이 목구멍에서 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하고 뒤로 한 발 물러섰는데 고성이가 재빨리 사진을 내밀더라고요.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이 그녀와 같았고 그 옆에 선 남자는 지은호의 아버지와 똑같았는데요. 고성이는 아주 침착하게 준비해온 듯 이어 말했습니다. 20해 전 나는 내 아버지를 사랑했어. 그건 누구에게도 축복받지 못한 사랑이었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분명히 약속했었거든. 이 아이만큼은 지켜내겠다고. 그 이름, 고성이. 짧게 들었을 땐 그냥 이사장님의 자기소개처럼 들렸는데요. 뒤늦게 마음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눈앞에 고성이는 지은호에게서 무언가를 되찾아야 하는 표정이었고 그 의지가 너무 단단해서 한순간 발이 땅에 붙어 버린 기분이었어요.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입에서 먼저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저한텐 엄마가 따로 있습니다. 절 키워준 분이요. 정순이라는 이름이 바로 떠올랐거든요. 식탁 위 반찬을 한 숟가락이라도 더 얹던 손. 겨울마다 장갑을 꼭 끼우던 버릇. 속상할 땐 식탁을 닦으며 눈물을 삼키던 뒷모습. 피가 아니어도 분명히 엄마였던 사람. 고성이는 기대하던 호칭을 듣지 못하자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스스로 가다듬듯 아주 낮은 톤으로 덧붙였어요. 그래. 내가 나를 엄마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알아. 그래서 오늘은 부탁만 하려고 왔어. 진실을 한 번만 들어줘. 못 믿겠다면 이걸 봐. 그녀가 건넨 USB에는 오래된 홈비디오가 들어 있었는데요. 투박한 화면 속에서 젊은 남자가 진이라며 아기를 부르며 웃고 있었어요. 너무 선명한 웃음이라 순간 화면 밖에 공기까지 밝아지는 느낌이었죠. 그 장면이 끝나고 다시 화면이 까맣게 변했을 때 지은호는 어쩔 수 없이 묻고 말았습니다. 왜 지금이에요? 고성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마치 벼랑에서 한 발 더 내딛듯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내 아버지에겐 이미 가정이 있었어. 나는 미혼모가 될 용기조차 없었고
내 이름조차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었어. 그러다 하나의 착각이 욕망이 되고 욕망이 병이 되는 길로 들어섰지. 누군가를 없애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그 어리석은 믿음. 그 대목이 나오자마자 속이 울렁이는 게 참을 수 없더라고요. 없앤다고요? 숨을 삼키며 되물었더니 고성이가 정면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잘하던 그 집 그 여자를 질투했고 미워했고 어느 날부터는 매일 밤 같은 상상을 했어. 그리고 결국 차를 손봤지. 한 글자 한 글자가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을 아주 조금만 건드리면, 그날따라 길이 미끄럽기만 하면 사고처럼 보일 거라고 그렇게 계산했었어. 말끝의 떨림, 무너지는 목소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경멸. 지은호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고백을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믿을 수 없는데도 이상하게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가 먼저 올라왔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고 눈앞이 시야를 접어놓은 것처럼 좁아졌습니다. 그때 고성이가 가장 잔혹한 진실을 덧붙였어요. 하지만 잘못 앉은 사람이 있었어. 그날 그 차를 탄 건 그녀가 아니라 내 아버지였지. 거기서 심장이 한 번 더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발목을 잡아 끌듯 휘청거렸고 지은호는 겨우 기둥을 짚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끝까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반박을 포기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래, 나 때문에, 내가 벌인 죄 때문에 오랫동안 봉인해 둔 문을 열어젖히는 사람처럼 그녀가 덧붙였는데요. 그 후로 나는 매일 벌 받듯 살았어. 그런데 벌이 끝난 줄 알았던 순간 너를 찾고 싶어졌어. 지은호는 그 찾고라는 동사를 듣는 즉시 전혀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슬픔도 연민도 아니고 불쾌감에 가까운 거부감이요. 누군가 자신을 소유하려고 손을 뻗는 느낌이었습니다. 전 엄마가 있어요. 다짐하듯 말이 나왔고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자 마음이 조금 진정됐어요. 절 키워준 분, 평소엔 잔소리도 많고 가끔은 무심했지만 그래도 제 도시락 뚜껑에는 늘 메모지가 있었던 분. 그날 저녁 메시지가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발신인은 박성재. 오랫동안 옆에서 묵묵히 도왔지만 단 한 번도 선을 넘지 않았던 사람. 오래된 짝사랑을 아무 말 없이 감추고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오늘 낮에 누가 찾아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혹시 USB 파일 나한테 맡겨줄 수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잠깐 머뭇거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고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때 수사가 너무 빨랐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박성재는 오래된 기사 스크랩과 현장 사진, 보험 조사 보고서를 들고 와서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이거 봐요. 그때 차량 상태 출고한 지 5년도 안 됐어요. 게다가 그 구간 급경사에서 제동거리가 비정상적으로 길었더라고요. 차트에 표시된 붉은 선이 다른 사례들과 다르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했던 팀, 누군가 압박을 받았다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당일 현장에서 실종된 기록이 하나. 그가 과장 없이 건조한 어조로 말했는데도 한 문장 한 문장이 불을 붙였습니다. 브레이크 라인, 누군가 건드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미 고성이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 사실이 공식 기록의 빈칸과 맞물리는 순간 현실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걸 밝혀도 될까요?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박성재는 잠깐 눈을 내리깔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호 씨, 진실을 밝히는 건 은호 씨가 질책받아야 할 일이 아니에요. 은호 씨가 틀린 게 아니라 누군가가 틀렸던 거니까. 그날 밤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정순에게서였어요.
은호야,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밥은 먹고 다니니? 짧은 문장인데도 숨이 풀렸습니다. 답장을 길게 쓰다가 결국엔 만나고 싶다고 적었고요. 다음 날 저녁 집 근처 식당에서 마주 앉자 정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등어 구이를 가시 발라 접시에 얹어줬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혹시 저 다르게 대하신 적 있나요? 정수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니? 가끔 느꼈던 차이 같은 거요. 제가 엄마 친딸이 아니라서. 정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때로는 그랬던 것 같아. 미안하다. 짧지만 솔직한 사과였고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저릿했어요. 하지만 은호야, 엄마가 내게 했던 말과 행동 중 어느 것도 가짜는 아니었다. 엄마가 엄마라는 사실을 의심한 적은 없었다. 그 말에서 숨길 수 없는 따뜻함이 흘렀고 지은호는 처음으로 고성이의 피와 정순의 손길을 나란히 올려놓고 떠올려 봤습니다. 혈연이 정답도 아니고 양육이 모든 상처를 지워주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는 더 분명해졌거든요. 며칠 후 일은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박성재가 모아둔 자료가 생각보다 튼튼했어요. 과거 조사팀의 압박 정황, 수사 기록의 구멍, 금융 계좌의 흐름까지. 여기 이 날짜에 대규모 현금 인출이 있어.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담당자의 가족 계좌로 들어간 입금. 화살표를 따라가니 동일 인맥의 이름들이 튀어나왔고 그 끝자락에 익숙한 이름이 살짝 걸려 있었습니다. 고성이. 보기만 해도 위장이 얼어붙는 이름이었죠. 경찰에 바로 가요. 지은호가 입을 열자 박성재는 잠깐 멈칫하더니 증거 보존 요청부터 하고 변호사와 동행해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지혁이었어요. 적어도 이 사건에서만큼은 당사자들보다 한 발 떨어진 시선이 필요한데 지혁은 그 역할을 묵묵히 해줬거든요. 감정이 앞서면 절대 안 돼. 짧게 말하고는 필요한 연락을 척척 돌려줬습니다. 이상철은 서류 정리를 맡아 밤을 새웠고요. 김다정은 정순을 챙기며 혹시 모를 언론 접촉에 대비해 기본적인 설명문을 정리했답니다. 서로 복잡하게 얽힌 관계망 속에서도 이럴 때마다 드러나는 건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제각각의 방식으로 해내는 선의였어요. 그렇게 첫 번째 고비를 넘기는가 했더니 새벽 2시가 넘어 지은호의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또 박혔습니다. 발신인은 고성이. 잠깐만 나와줄래? 내가 무서워할까봐 멀리서 기다릴게. 그 문장 끝에 찍힌 점 하나가 이상하게 서늘했어요. 박성재에게 전화했더니 바로 받더라고요. 지금 어디예요? 집 앞이에요. 절대 혼자 나가지 마요. 그 잠깐의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현관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흐릿한 달빛 아래 서 있는 실루엣이 비쳤고 인터폰 스피커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흘렀어요. 진이야.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오랫동안 참고 눌러둔 감정이 몽땅 뒤집혔습니다.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올라오면 사람은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지은호는 문에서 떨어져 방으로 들어가 문 손잡이를 잡은 채로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인터폰에 대고 말했죠. 돌아가세요.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그 다음 날 카페 사장에게 사흘간 휴가를 부탁하고 외곽의 작은 펜션으로 잠시 피신했습니다. 박성재가 예약해준 곳이었고 이 지역이 위치 비공개 설정까지 도와줬어요. 낮에는 햇빛이 잘 들어 마음이 안정되는 듯했지만 밤이 되면 머리맡에 그림자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상한 건 도시에서보다 오히려 더 큰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는 거예요. 창문 밖바람 소리, 멀리서 울리는 게 짖는 소리,
그리고 가끔 누군가 나무 사이를 걷는 듯한 마찰음. 의심이 커지면 모든 소리가 사건처럼 다가오잖아요. 이틀째 밤, 깨질 듯한 정적을 때리는 두 번의 두드림이 창문을 울렸습니다. 톡, 톡,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더니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렸어요. 진이야. 온몸에 피가 서늘해지는 느낌이었고,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 한가운데에 왜가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여기. 커튼 틈을 살짝 열어보자.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그 형체는 말할 것도 없이 고성이었고,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있었는데, 유리창에 비친 그 실루엣만으로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전화를 붙들고 박성재에게 연락했어요. 본부장님, 여기 왔어요. 그 방 안에서 절대 나오지 마요. 곧 도착할게요. 짧은 통화가 끝나고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어졌습니다. 그 사이 창문 밖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고요. 문만 열어주면 돼. 한 번만 안아보자. 그럼 다 물러날게. 그 말의 끝에 걸린 떨림은 진심처럼 들리다가도 어느 순간엔 이상한 소유욕의 냄새가 섞여 들었습니다. 넌 내 피야. 내게서 멀어질 수 없어. 그 말에 지은호는 아무도 듣지 않는 방 안에서 크게 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피가 아니고 당신의 그림자도 아니에요. 저는 저예요. 혼잣말 같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붙드는 약속이었죠. 그 약속을 되새기는 사이 현관 쪽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소리가 났고 거의 동시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힌 얼굴로 들어서더니 창가를 확인하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 근방 CCTV 카메라도 확보할 거예요. 그날 밤은 길었고 다행히 더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성이는 그 다음 날에도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SNS에는 새로 생긴 계정이 하나 떠서 지은호의 오래된 사진들을 무단으로 올리기 시작했고 해시태그에는 되찾은 딸, 진짜 가족 같은 문장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올라왔어요. 누구도 허락한 적 없는 단어들이 함부로 내 삶에 붙어 다니는 기분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사건은 또 다른 방향으로 급전했습니다. 박성재가 들고 있던 증거 중에 결정적으로 사건의 색깔을 바꾸는 조각이 발견된 겁니다. 당시 뇌물 전달에 쓰였던 현금의 출처, 그리고 그 계좌의 진짜 소유주. 문서상으로는 고성이었지만 실제로 그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던 사람은 전혀 다른 이름이었어요. 김장수. 오래전부터 지역 금융권에서 묘하게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로 한때 조옥래와 사업 얘기를 오르내리던 사람. 그는 과거 브로커 역할을 하며 사고를 사고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을 팔던 사람이었답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개인의 죄를 넘어서 이 지역이 정리했습니다. 일종의 시스템이 개입된 거야. 누군가는 돈을 벌었고 누군가는 이득을 취했지. 그리고 누군가는 영영 침묵하게 됐어. 이상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록에 굵은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 밑줄은 한 사람의 죄책감을 넘어 오래된 도시의 썩은 관행을 건드리고 있었거든요. 그 사실을 안 다음 날 지은호는 처음으로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조사실의 공기가 생각보다 따뜻하더라고요. 자신이 피해자인 동시에 증인이기도 한 자리였지만 한 문장 한 문장 말할 때마다 어딘가에서 묶인 매듭 하나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더는 도망치지 않으려고요. 조사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녹취가 진행되는 동안 창밖 하늘이 아주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문제는 진실이 밖으로 나올수록 누군가는 더 깊이 숨어든다는 거였습니다. 김장수의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마자 그는 흔적을 지우듯 연락을 끊었고 그와 연결된 조옥래의 측근들은 다 과거 일이라며 선을 그었죠.
동시에 어디선가 치밀한 역풍도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익명의 커뮤니티에는 돈을 노린 거지 고발이라는 글이 올라오고, 누군가는 지은호의 카페로 전화해 가게 이미지가 안 좋다고 협박했답니다. 이상하리만치 시스템은 늘 누군가에게 유리하도록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그럴수록 곁사람들이 단단히 붙들어 줬습니다. 김다정은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내 편이 아니면 세상 어디에도 내 편은 없어. 박성재는 밤마다 서류를 정리하며 끝까지 가자 두 글자를 되뇌었고요. 이지혁은 기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추정과 사실을 구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상철은 주변에서 번지는 소문을 차단하며 필요한 순간엔 방패가 되어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며 지은호는 비로소 한 가지 알아차렸습니다. 피로 묶이지 않아도 선택으로 묶이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요. 시간이 흘러 첫 번째 공판 날짜가 잡히던 날 아침, 엉뚱하게도 고성이에게서 마지막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 아마 평생 그럴 거야. 그래도 단 한 번만 내가 왜 그때 내게 손을 뻗었는지를 적어두고 싶었어. 너를 사랑해서였다고 말하면 내가 비웃겠지. 맞아. 그건 사랑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집착이었고 병이었고 죄였어. 그래도 한 번쯤은 내가 내게 좋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을 붙들고 싶었다. 편지를 읽으며 지은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잠깐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의 후회가 글자가 되어 손을 타고 전해질 때 그 손끝의 미세한 떨림까지 느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나 흔들림은 흔들림일 뿐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저예요. 거울을 보며 그런 말을 했고 그 말이 생각보다 튼튼한 다짐이 되어 서 있더라고요. 재판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기록에 구멍을 메우고 오래된 기억에서 필요한 조각만 추려내고 누군가의 거짓을 밝혀내는 과정은 늘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니까요. 그 와중에 이상한 반전도 하나 생겨났습니다. 뇌물 전달의 핵심 키맨이었던 인물이 막판에 자진해서 진술을 바꾼 겁니다. 나는 시켰을 뿐이고 설계는 저쪽에서 했다. 고요. 저쪽. 그의 턱짓이 가리킨 건 김장수가 아니라 묘하게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 드러난 적 없는 언제나 마지막 줄만 빈칸으로 남겨두던 누군가. 그 별도 협의의 실체 말이죠. 여기서 이야기를 다 풀어버리면 아마 긴장감이 확 가라앉겠죠. 그래서 한 가지만 남겨두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진실이라고 부르는 건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연결된 문장들의 배열이라서요. 어느 한 문장이 빠지면 전체 의미가 달라지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배열.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연결이 드러나고 있고 남은 빈칸은 하나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있어요. 누군가의 사랑이 누군가의 생을 해치면 그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수 없다는 것. 피는 설명이 되지 못하고 양육은 변명이 되지 못하지만 선택은 언제나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지은호는 오늘도 카페에서 라테를 내리며 컵 뚜껑 안쪽에 작은 메모를 끼워 넣습니다. 나는 나로 서기로 했습니다. 읽는 사람은 아마도 모를 겁니다. 그 메모가 사실은 자신에게 쓰는 편지라는 거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궁금해할 그 밤의 결말을 살짝만 얹어 둘게요. 펜션 창밖에서 속삭이던 목소리, 절박했던 손길, 그 모든 게 사라진 뒤 남은 건 찢어진 커튼 한 조각과 창틀에 눌린 지문뿐이었습니다. 그 지문은 누군가를 향해 길을 내어 주었고 그 길은 오래전 막혀 있던 문까지 이어졌죠. 문이 열리는 소리는 조용했는데 이상하게 가슴은 아주 크게 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소리는 어떤 관계의 끝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으니까요. 여기까지 오면서 마음이 몇 번씩 뒤집히셨을 겁니다. 아마 다음 장면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아직 마지막 카드를 남겨두었습니다. 공판의 세 번째 날, 증인석에 앉을 사람이 한 명 더 있거든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올 첫 문장, 그게 이 모든 배열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을 기대해 주세요. 누구의 피도, 누구의 거짓말도, 누구의 죄책감도 아닌 오롯이 자기 선택으로 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막 본론으로 들어가려 합니다.